여러분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만은 천리 밖에 있는 부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는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고 밤에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잠이 듭니다. 입을 열면 다툼이 되고 입을 닫으면 닫을수록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부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혼보다 더 잔인한 것은 눈앞에 사람을 두고도 남이 되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의 병간 후 오랜 친구의 뜻밖의 고백, 그리고 남편이 숨겨온 비밀이 그들의 30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랑의 부활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죽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너머에 찾아온 것은 저조차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결말이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비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부인을 처음 만난 것은 동네의 한 작은 찻집에서였습니다. 부인의 이름을 저는 여기서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내였고 한 사람의 어머니였던 분이라고만 해두지요. 그분은 은행에서 30년을 일하다 물러난 사람이었고 그 긴 세월 동안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집안 살림을 떠받쳐온 분이었습니다. 남편 되는 이는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일하다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남편은 자기 자리가 사라졌다는 그 불안을 아내를 향한 불만으로 쏟아내곤 했다고 합니다. 결혼 30년째 되던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막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전기요금이 또 올랐잖아. 부인은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에어컨 요금이에요.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된 뒤로 요금이 2배가 됐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당신이 해프게 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부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해프게요.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아껴 살았는지 알기나 하세요. 남편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게 아내가 할 일이잖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늘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아내가 할 일이라는 그 한마디, 30년의 헌신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말 속에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싫어요.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지긋지긋해졌어요. 이 한마디로 30년 동안 쌓아올린 부부의 인연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인은 중대한 결심을 입에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집안일은 반반씩 나눠서 합시다. 남편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나 혼자 다 해왔어요. 이제는 한계예요. 남편이 발끈했습니다. 나는 밖에서 돈을 벌어왔잖아. 부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정년 퇴직했잖아요.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남편에게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 아내 몰래 빨래를 해보려다가 흰 셔츠를 분홍색으로 물들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 좌절감과 부끄러움이 가슴에 남아 아내에게 핀잔을 들을까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못난 자존심이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허세가 되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가장 모질게 굴 때는 사실 가장 약해져 있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한 척하는 그 말 뒤에는 늙고 무력해진 한 남자의 두려움이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 수발을 들지 않겠어요. 빨래도 식사 준비도 청소도 전부 당신이 직접 하세요. 30년 동안 아내가 모든 것을 도맡아 주는 것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던 남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결심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길고 긴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일 문제로 서먹해진 바로 다음 날 남편의 노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대. 병원에 좀 모셔다 드려. 부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남편이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허리 통증 같은 건 잘 몰라.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여자가 그런 건 더 잘하잖아. 부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은 며느리 몫이라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인데 그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는 거잖아요. 결국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 것은 부인이었습니다. 진단은 가벼운 타박상이었지만 그 하루 동안 부인의 마음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며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병이라는 일은 한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던 사람의 됨됨이가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순간에 비로소 그 민낯을 드러냅니다. 부인은 남편이 책임에서 끝없이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날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남편을 향한 마지막 애정마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부인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 오늘 밤부터 나는 작은 방에서 잘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부인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랑 같은 방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작 간병 한 번 가지고 유난을 떠는군. 부인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작이라고요. 당신한테는 어머니 간병이 고작 그 정도였군요. 그날 밤 부인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옆에 비어버린 자리를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침실을 따로 쓰게 된 것은 부부의 마음의 거리가 마침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슬픈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과 마음의 거리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침실을 나눈 지 일주일 뒤 부인은 가까운 벗을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자신과 동갑인 60이 넘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 벗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부인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남편이랑 방을 따로 쓰기로 했어. 그러자 그 벗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실은 나도 2달 전부터 남편이랑 가정 안에서 따로 지내고 있어.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도? 그 벗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편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힐 지경이야. 아침에
남편 얼굴을 보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나 자신이 있어 무섭지. 하지만 그게 솔직한 마음인 걸 어떡해. 그런데 그 벗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 나는 이게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한테만 전부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도 잘못이 있었어. 부인이 위로하려 하자 그 벗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쓰긴 했지만 상대방한테 가닿지 않는 방식으로 애썼던 건지도 몰라. 부부라는 게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수십 년을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사는 거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야. 생판남이던 두 사람이 30년, 40년을 함께 산다는 거잖아. 가치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싸우기도 하고 지긋지긋해지기도 하지.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벗의 말에서 깊은 지혜를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정 안에서 따로 지내는 일을 두고 듣기 안 좋게 말하지만 그 벗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나의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억지로 붙어 있으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거리를 두고 차분해지는 시간도 필요한 거야. 부인이 물었습니다. 거리를 두면 그래서 관계가 좋아져. 그 벗은 솔직히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사실 남편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채로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 거리를 두고 서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60대는 아직 인생의 한가운데일 뿐이라고. 그 벗의 넓고 깊은 시선은 부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가정 안의 별거를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것은 부인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벗과 이야기를 나눈 며칠 뒤 부인은 남편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속에서 경악할 만한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경마장의 막원뭉치,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날아온 독촉장이었습니다. 빌린 돈은 무려 800만 원.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우물거렸습니다. 그건 부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나한테는 아끼라고 하면서 경마에 손을 댄 거예요.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운이 좀 안 좋았어. 이번엔 딸 줄 알았는데. 부인은 기가 찼습니다. 도박이잖아요. 확실하게 잃도록 만들어진 거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집에 있어도 내 자리가 없으니까. 부인은 추궁했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빚을 져도 된다는 거예요. 800만 원이에요. 연금만으로 어떻게 갚을 셈이에요. 남편은 끝내 대답이 궁해졌습니다. 여러분, 정년퇴직한 뒤의 남자가 빠지기 쉬운 그 깊은 고독, 자기 자리를 잃었다는 그 허무함, 그것을 잊으려고 도박에 손을 대는 노인은 사실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럿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의 대가는 가정의 파탄이라는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빚이 발각되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 날 부인의 분노는 마침내 정점에 달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부인은 격해졌습니다. 미안했다고요. 그런 간단한 말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부엌 행주를 움켜쥔 부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쳐놨어요. 나는 은행원으로 계속 일하고 싶었어요. 관리직이 돼서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집에 들어와 달라고 해서 내 경력을 버렸어요. 남편이 항변했습니다.
나도 가족을 위해 일해왔어. 부인은 쏟아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겠죠. 당신은 책임에서, 현실에서, 그리고 나한테서도 끊임없이 도망쳐온 거예요. 그런 남자랑 30년이나 같이 산 내가 바보였어요. 부인의 그 말은 남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왔는지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은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일 때가 많습니다. 깨달음은 늘 한 발짝 늦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격렬한 다툼이 있던 다음 날, 객지에 나가 살던 아들이 본가를 찾아왔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장성한 아들이었지요.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살피던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무슨 일 있으세요? 부인은 결국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800만 원 빚이 있어. 경마로. 아들은 놀라 되물었습니다. 800만 원이요? 말도 안 돼요.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지. 30년 동안 내가 믿어온 것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야. 그때 남편이 귀가했고 아들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빚 얘기 들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그날 아들은 부모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불안은 이렇게 다음 세대의 마음에까지 그늘을 들이우는 법입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아내에게 털어놓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부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빚 얘기라면 듣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 진짜 마음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남자는 약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남자의 일이다.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어. 그래서 당신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 정년 퇴직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없게 됐어. 회사에 있을 때는 존재할 이유가 있었는데 집에서 나는 당신한테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경마장으로 도망쳤어. 그곳만이 나를 필요로 해주는 곳이었으니까. 부인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경마장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요. 돈을 떨어뜨려주는 손님으로서겠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어. 집에서는 자리가 없고 친구도 없고 매일이 지옥이었어. 부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옥이라고요. 나도 지옥이었어요. 당신 수발을 들고 잔소리를 듣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그래도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나는 약한 인간이야. 부인이 말했습니다. 약한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약함을 나한테 떠넘기는 건 그만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립니다. 한 남자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짐. 남자는 강해야 한다. 약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낡은 가르침이 결국 한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한 가정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약함을 내보일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토록 멀리 돌아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30년 동안의 침묵의 대가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다 들은 부인은 긴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분명히 말할게요.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30년 전에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도 미움도 전부 말라버렸어요.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들이 있잖아. 가정을 일궜잖아.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키웠어요. 당신은 이를 핑계로 육아에서 도망쳤어요. 가정을 일군 것도 나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일해서 돈을 벌어왔어. 부인이 답했습니다. 돈만요. 마음은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할 생각도 없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따로 살아요. 같은 집에 있지만 완전히 남으로서 나는 당신의 아내이기를 그만두겠어요. 당신도 내 남편이기를 그만두세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빚은 전부 당신이 처리할 것. 이 순간 30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정식으로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 그러나 마음은 완전한 남. 이것이 그 부인이 선택한 새로운 형태의 이별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별거가 시작되고 한 달 두 사람은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빨래는 화요일과 금요일이에요. 당신 것도 같이 빨 테니 바구니에 넣어두세요. 알겠어. 이것이 하루에 나누는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가운 상황이 뜻밖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인은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서예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동네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부인은 그곳에서 저마다의 인생을 걸어온 또래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한 여인이 부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글씨가 참 좋으시네요. 부인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결혼 전에 조금 했었어요. 30년 만이에요. 그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나서 서예를 시작했어요. 먹냄새의 위로를 받아서요. 그러고는 그 여인은 자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지탱해 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뿐인가요?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집안일을 도우려 했을 때 저는 도깨비처럼 화를 냈어요. 빨래 개는 방식이 다르다, 청소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매일 소리를 질러댔어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저를 위해 애쓰려던 거였는데 제가 30년 동안 해온 일을 하나하나 배우려던 거였는데 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완벽함을 요구하며 몰아세우기만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지쳤어. 당신은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때 남편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체념과 절망이 뒤섞인 죽은 사람 같은 눈을 하고 있었어요. 이혼하던 날 남편이 한 말이 지지 않아요. 3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해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한테 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구나.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매일이 후회 연속이에요. 남편이 만들어준 볼품없는 음식을 맛없다고 했던 것, 남편이 설거지한 그릇에 물때가 남았다고 타박했던 것, 전부 남편의 선의를 짓밟는 행동이었어요. 그 여인은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남편분이 계신다면 저처럼 후회하지는 마세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데에 너무 늦었다는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람은 늘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공기처럼 당연하던 사람이 떠나고 나면 비로소 별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 별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 남편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신사와의 대화가 그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의 조용한 휴게 공간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근황을 나누는 평온한 대화였지만 이윽고 그 노신사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를 5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투병 중에 아내가 제게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나를 한 여자로 봐주지 않았어 라고요. 결혼해서 40년 저는 아내를 그저 밥 짓고 살림하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아내가 오늘은 피곤하다고 하면 나는 더 피곤하다고 받아쳤어요. 아내가 새 옷을 입어도 알아채지 못했고 생일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건 아내가 병에 걸리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간병하는 것을 귀찮은 일로 여겼어요. 약을 먹이는 것도 몸을 닦아주는 것도 전부 어쩔 수 없이 했던 겁니다. 아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로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어 라고요. 그 노신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지요. 저도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으니까요. 혼자 집안일을 해보고서야 아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혼자 밥상을 차려보고서야 아내가 얼마나 그 밥상을 환하게 밝혀주었는지 저는 매일 아내의 영전에서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아내는 더 이상 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이 아직 살아계시고 같은 집에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행동하세요. 제가 아내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부디 전부 해주세요.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부끄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은 한번 떠나버리면 더 이상 그 무엇도 전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아내분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세요. 후회만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처럼 아내를 잃고 나서야 사랑했다는 걸 깨닫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노신사의 처절한 후회의 이야기는 남편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빚 문제에 본격적으로 매달렸고 한 청소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67의 나이에 하는 육체노동은 무척 고된 것이었지만 일할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의 별거가 시작되고 1년 두 사람의 생활은 어느덧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빚 다 갚았어. 부인은 놀라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청소일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다 갚았어. 부인은 가만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기쳐서 미안했어. 부인은 남편의 변화를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조금씩 익혀 이제는 아내에게 기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말했습니다. 서의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게 됐어요. 괜찮으면 보러 와요. 남편이 답했습니다. 그래, 시간 되면 가볼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보고 싶어. 당신이 만든 거니까.
부인은 문득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이 1년 예전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당신이라면 내 일에 관심 같은 건 보이지 않았잖아요.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한테 들었어. 아내가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나는 당신을 잃고 나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 이제 부부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신을 소중히 하고 싶어. 부인은 당황하면서도 서예 작품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를 쓸 수 있다니. 부인이 말했습니다. 마음심자예요. 지금의 제 마음을 표현해 봤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떤 마음인데? 부인이 답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요. 분노도 미움도 다 내려놓은 평온한 마음. 남편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마음이 되고 싶어. 여러분, 저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예전에는 없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잔잔한 관심,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본가를 찾았을 때 그는 부모의 변화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지셨네요. 부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로 기대하지 않게 돼서 그런지도 몰라.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부부로서는 낙제지만 사람과 사람으로서는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들은 안도했습니다. 솔직히 이 1년 안에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네 어머니를 소중히 여긴다.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하려고 애쓰는 건 알아요. 하지만 30년의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남편이 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남은 인생만은 소중히 하고 싶어. 당신과 평온하게 보내고 싶어.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60대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올가매지 않는 평온한 관계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부부의 사랑과는 다르지만 긴 세월의 역사를 함께한 두 사람이기에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가정 안의 별거는 그들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부부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 귀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부인은 훗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부라는 역할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상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한테 너무 기대고 있었습니다. 내 짐을 아내한테 떠넘기고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 안의 별거는 반드시 실패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꼭 필요한 통과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을 남편, 아내라는 역할로만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저 두 사람처럼 60대부터라도 아니 그 어떤 나이에서라도 새로운 관계는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어떤 나이부터라도 우리는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만약 마음의 거리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아픔을 안고 계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집도 비슷하다. 곁에 있는 사람과 거리가 느껴진다. 다시 한번 관계를 돌아보고 싶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마디로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같은 아픔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디 혼자 끌어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가만히 다가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